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도 조종자 필기과정 제5강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드론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드론이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 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이면서 자체 중량이나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 장치 등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무인 비행 장치가 드론의 정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무인 비행 장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드론이라는 표현부터 UAV, UAS, UA, RPA, RPAS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카오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 아이카오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예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여기에서는 어, 드론이라는 말 대신에 RPA와 RPA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드론을 분류를 할 때 저희가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이 고전익에 합쳐진 혼합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고정익의 특성을 보면 고속 및 장거리 비행, 그 다음에 활주로나 발사대가 필요하고요. 주로 군수용, 감시 정찰, 소방, 산림, 그 다음에 뭐 토목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고고도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넓은 지역 조사가 가능하고 바람에 강하고 빠른 비행이 가능하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 배터리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무인 비행기 특성상 이착륙 공간이 넓어야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카메라 및 소형 장비만 탑재가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나 저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회전익을 사용하는데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하게 쓰듯이 농업 방제용이나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 봤을 때에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장비가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농약이라든지 입체 살포기를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을 끄는 용도로도 또한 벌집 제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확장성이 되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지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즉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대신에 단점은 비행 시간이 짧고 바람에 약하고 이륙 시에 배터리 소모가 크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리고 이 고정익과 혼합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혼합형인데요. 고정익과 회전익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장점은 최대 상승 고도가 높고 고속 비행도 가능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은 즉시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연료 효율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탑재량이 적고 운용이 어렵고 가격대가 비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합형에 들어가는 모델이 보통 VTOL 그리고 틸트로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론의 활용 분야인데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2020년도에 225억 달러에서 세계 시장에서는 2025년에는 약 428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도 2016년에는 704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약 4,94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는 뭐 1차 산업, 물류 배송, 방송 및 공연, 인프라 관리 쪽으로 지금 이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측량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분야도 있고요. 스포츠는 뭐 드론 레이싱하고 드론 축구는 좀 많이 아실 건데 드론 농구도 요즘에 추가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비행 및 사고 현황으로 봤을 때
뭐 무허가 비행, 사생활 침해, 뭐 사고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그리고 해킹 테러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 스푸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하이제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푸핑은 드론에다가 이제 가짜 신호를 보내 가지고 해커가 의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착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제밍은 이제 전자장비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제 유사한 신호를 방사해서 이제 수신 내용을 교란시키는 거고요. 하이제킹은 이제 조종 기능을 빼앗아서 납치하는 방법인데, 이런 분야도 지금 현재 드론의 문제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의 핵심 기술을 좀 보면,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가 이제 뭐 픽스호크라든지 APM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쪽, 그래서 여기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추진 쪽에, 추진 시스템에 관련된 부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들을 어떻게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관리하는 표현에서 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필기하실 때 주로 보셨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터의 종류에 따라서 ESC 장착이 필요한 거, BLDC 모터를 저희가 쓰면은 이제 ESC 모터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C 레이트라고 해서 방전율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방전율 계산하는 거를 뭐 꼭 계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추진 동력에 따라서 선을 연결하는 유선 드론이라든지 무선 충전 드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태양광 충전 드론들, 이제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의 핵심 분야에서 탑재 장비 및 센서 기술인데, 드론의 센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이로, 가속도, 지작의 기압 센서가 있죠. 그래서 자이로 센서는 뭐 기울기라든지 각속도를 측정하고, 가속도 센서는 속도 움직임을 측정하고, 지작의 센서는 방위 측정을 하고, 기압 센서는 고도 측정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탑재 장비와 센서를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관성항법, 위성항법, 영상항법 등 이렇게 세 가지의 정책으로 나뉘는데, 이 관성항법 시스템과 위성항법 시스템, 영상항법 시스템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성항법 시스템에서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IMU를 사용을 하죠. IMU가 이제 관성 측정 장치예요. 그리고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다른 항법 센서와 정보를 융합해서 사용한다. 칼만 필터 등을 이용해 위상항법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장점으로는 외부 환경 영향의 최소화가 있고,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법 오차가 증가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위성항법 시스템은 위성을 활용하는 건데, 무인 항공기의 위치나 속도 정보를 제공하고 고도 오차 정보 보정을 위해서 관성 항법 시스템과 필터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저렴하고 소형 작고 비교적 정확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데, 단점이 고도 정보 오차가 크죠. 그래서 영 그리고 영상 항법 시스템은 영상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광학 카메라 영상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항법 기술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야 확보 영상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무거워질수록 하드웨어도 같이 성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자율 비행 및 충돌 회피 기술, 그 다음에 군집 비행 기술, 데이터 링크 기술도 드론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드론의 이제 통신 방식으로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위성 통신, LTE, 5G 이동통신 방식인데, 현재 점점 이제 블루투스를 썼다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썼다가, 그 다음에 위성통신을 썼다가, 그리고 이제 LTE를 지금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5G로 이제 된 건데, 이제 5G의 단점은 상용화되는데 좀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죠. 실제로 지금 5G가 저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5G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LTE 방식이다. 그리고 LTE 방식에서 보면은 통신 거리가 무제한이고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높은 고도에서 영상 중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테러나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드론 비행 규제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되는 약간 단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통신 방식별로 비교를 좀 하는 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파수 간섭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전력 통신인데 반해서 고용량 자료 전송이 좀 어렵죠. 저희가 파일 전송할 때도 블루투스로 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와이파이는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출력 제한으로 인해서 드론 통신에 좀 제약이 발생을 하고 ISM 대역 사용으로 인해서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위성 통신은 재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고비용 저소명으로 해서 이제 경제성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교신 시에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의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안티 드론 기술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 드론에서 봤을 때 이제 탐지 기술 쪽을 보면은 음향 탐지 센서, 방향 탐지 센서, 레이더 센서, 영상 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음향 탐지 센서는 이제 저렴한데 반해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선 탐지가 어렵겠죠. 방향 탐지는 실시간 위치 파악도 가능하고 다중 드론 탐지도 가능하지만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오히려 조종 신호와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레이더 센서는 기상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탐지가 가능하고 탐지 거리도 길지만 도입 비용도 고가이고 주파수 승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센서는 위협체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려가 조금 어려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드론 탐지 식별과 무력화 관련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탐지를 하는 곳에서는 뭐 레이더, RF 스캐너, 광학 카메라, IR 카메라, 이제 IR 카메라에서 IR은 적외선 신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향 센서, 그리고 식별을 할 때에는 뭐 육안으로 식별을 한다거나 전자 아이디로 식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력화를 할 때 하드킬이라는 방식과 소프트킬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하드킬 같은 경우는 약간 직접적으로 드론에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킬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방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드킬에서는 그물이나 네트건을 활용해서 잡거나 맹금류, 독수리나 이제 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포획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방공용 대공화기, 그 다음에 직사에너지 무기 같은 경우로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킬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전파 방해를 일으킨다든지 신호를 교란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뭐 전환한다거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아니면 비행 방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관제 기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좀 많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이제 보통 항공기들 관제 시스템은 잘 체계화가 돼 있는데 무인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교통 관제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보면 관제는 이제 관리 플러스 통제죠. 이런 시스템도 이제 구축이 되어야 드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관제의 기본은 안정적인 안전과 안전 운항의 목표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진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드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K-드론 시스템을 이제 드론 관제 우리나라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로는 클라우드 시스템, AI 기반의 자동 관제, 원격 자율 비행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S라고 하는 게 있죠. 국가 이제 한국의 산업 규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KS 마크처럼 드론도 마찬가지로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 기반을 혹은 이제 표준화의 조건들을 이제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산업 규격으로 봤을 때 150kg 이하의 중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표준은 이제 이렇게 같아요. 자동 실속을 방지. 근데 이건 멀티콥터 제외. 이륙거리, 정지 상태에서 이륙해서 15m 장애물을 넘어 상승하는 데 필요한 거리, 이건 고정이게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상승률, 최대 수평 속도, 최대 제공 시간, 수직 이착륙, 내풍 성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산업 규격에 대한 아까 그
부분을 이제 말로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재료는 뭐고, 내구성은 어떻게 되고, 피치 제어는 어떻고, 배터리의 용량 표시, 커넥터의 전기 요구 사항, 뭐 셀 연결할 때 기계적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체계화하고 그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채공 시간들. 그 다음에 탐지하는 것, 회피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테레오 비전 센서, 구조광 센서,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탐지하고 회피 기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협력적이라는 말과 협력적 통신 기반과 비협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형화된 업무 등에서 알고리즘을 추출해서 프로그래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추출하고 학습이 가능한 머신러닝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 또 논리화 등의 이제 보강을 필요로 해서 인간과 기계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의 3단계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단계 중에서 현재는 1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2단계, 3단계로 이제 진화가 될 거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의 좀 내용과 그리고 시스템에 보았을 때 자동기계, 자동화, 자율화 지능에 대해 자유와 자율 지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그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 산업 및 기술 동향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약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뤄지는 페이지들, 주로 다뤄지는 단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써져 있는 그런 단어들도 조금 비교 분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고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